네, 경기도 고양시 김성입니다. 소방청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국회 차원에서 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고요. 소방청장 대행님, 이번에 대전 소방본부 포함해서 일선의 소방관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항상 늘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여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할 것이 있어서요. 보통 화재가 일어나면 일선 상황실에서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소방활동 정보카드 혹은 소방활동 자료 조사서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습니까? 해당 건물에 대해서. 예. 근데 이번에 좀 애로가 있었다고 보는데 당시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녹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재가 난 전산실에 리튬 배터리와 서버 장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출동하고 나서 무려 54분이나 지나서 알게 됩니다. 9시 15분경에 인지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배터리하고 전산 서버 같은 것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9시 14분의 1. 불이 나고 나서 1시간, 54분이 지난 다음이죠. 그런 다음에 리튬 배터리가 정확히 몇 개나 있는지 알게 된 거는 무려 1시간 17분이 지난 9시 43분입니다. 상황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부 배터리는 총 192개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도 파악이 안 돼 있던 겁니다. 뭐 이걸 제가 지금 소방청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대전 소방본부 상황실이 출동한 지 이제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상황실이 뭘 물어보냐 하면 내부 도면을 현장에서 좀 확보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실이 도면 하나 없이 지금까지 지휘를 해왔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도 녹취를 보시죠. 현재 서버가 장애인 상태로 그 관계 건물 도면이나 이런 정보 획득이 어렵습니다. 이게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 서버도 이 전산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도는 없고 현장에 가서 보려고 하니까 내용이 확인 안 되고 상황실에서 볼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지도를 구해서 이쪽으로 전달해주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KT나 SK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도 이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면 받아볼 수 없는 상태인 건데 이런 데 대한 대비가 좀 안 돼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자원관리의 도면하고 리튬 배터리 현황 이거 소방청이 모르고 있었죠? 예. 이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소방활동 정보카드나 자료조사서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게 되어 있고 보관된 위험물과 연소물질 등의 현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보시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니까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3번 보여주세요. 예, 조사서에 보니까 리튬 배터리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특수 가연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리튬 배터리가 열폭주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높고 연소 시 발생한 유해가스 때문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가 지금 사실은 물을 부어서 온도를 낮추는 거에는 진압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 좀 놀랍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상황실에서는 현장의 건축물 정보와 리튬 배터리가 안 들어있는 이유가 뭐였던 거죠? 리튬 배터리를 왜 파악을 안 하고 계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그 충실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이제 화재 예방 정보 시스템상으로 건축 도면이나 또 건축 도면상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접근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튬 배터리가 파악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7번에 위험물 및 그박의 연소물질 위치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 리튬 배터리가 가연물질로 혹은 폭발물질로 구분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에도 아리셀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그러면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서에다가
리튬 배터리를 연소 물질로 인식하고 이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정보 활동 카드를 또 내용을 보니까 불성실한 기재가 엄청난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내용은 네이버 지도가 붙어 있어요. 저 네이버 지도는 아무나 핸드폰 열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저걸 자료라고 붙여놨는데 그 옆에 보시면 부천의 모 호텔의 내용입니다. 그 층마다 단면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돼 있냐를 소방청을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지금 국가보안시설이라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나중에 다시 저희가 질의를 하겠지만 국가보안시설을 소방청에게 그 내부 단면을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쪽에도 불끌 의용소방대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런 자료는 준비하지도 않고 소방청에다가 자료를 주지도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국가 보안 시설에서 소방청이 자료를 못 가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리튬 배터리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량 적재인 경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라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시행령이나 법규 미비를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규정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위험물 및 그 밖의 연소물질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 단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기가 돼서 실제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리튬이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뭐였나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동일 공간에 아니 제 있으면 안 되는 의견을 한 게 부분인데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리셀을 포함해서 리튬 배터리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민간기관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배터리실과 서버실의 분리 여부들을 좀 전부 다 전수를 파악을 해서 지금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김성애입니다. 선관위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뭐 친인척 채용, 그다음에 전화 걸어갖고 누구 좀 잘 봐달라, 그다음에 자격이 안 맞으면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채용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지난 9월에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면서 조직혁신안 검증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9월달에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굳건한 쇄신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자, 최근에 또 채용 비위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비리 감사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올해 2월에 중앙선관위 모 과장이 제2시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대선이 확정되면 자기 지인을 그 제2시 공정선거 지원단에 채용해달라고 카톡으로 이력서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 사무국장 4월 8일에 채용 청탁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채용 담당자들에게 중앙선관위 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알려주고 선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저희가 징계하고 인사조치. 저희가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7월 10일 선관위 고등징계위가요, 청탁자 청탁 받은 사람을 감봉 2개월에 쳤습니다. 감봉 2월. 이게 지금 적정한 징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징계위원회는 자, 여기서 적정한 징계라고 하면 규칙대로 해야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 1항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 부정맥 청탁에 관련된 자는 해임 강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성을 봐야 됐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 사무국장이 카톡에다가 뭐라고 했냐? 청탁금지법 위반 좀 하려는데 알아서 잘 봐주세요. 고의로 한 것도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아래인 정직도 아닌 감봉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감싸고 놀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한 달 전, 불과 지금부터 한 달 전 9월에 징계 처분 하나 또 보시죠. K도 선관입니다. 작년 11월 정치관계법 이해도 평가란 시험을 시행해야지만 도선관위를 뽑는다고 공지해놓고 시험 치지 않은 사람,
6명 지원자 중에 유일하게 시험 치지 않은 사람 합격을 시켰어요. 왜 그랬는지 봤더니 선발위의 최종 결재 권한을 가진 그 K도 선관위 사무처장하고 같은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자더군요. 결국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사무처장은 견책하고 나머지는 불문 경고에 그쳤습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알지만 혁신안 발표니 특위 구성이냐는 전시적 이렇게만 하고 있지만 채용 비위가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용 없는 엄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선관위가 바뀔 텐데 지금까지 내내 식구들끼리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그냥 넘어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의원님 아픈 지적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조직을 돌아보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조직을 않도록 돌아보지 마시고요. 이번 징계권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인사혁신 처장님 관련돼서 뭐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지 8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인사 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좀 발견하셨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행정이 민주화되지 않았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번에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보면 국회에서 보여준 이 정무직 공무원들의 오만한테도 이게 일선 공무원들한테도 영향이 미쳤다고 보는데 교육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임채원 개발원장이 지금 그것을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3 내란이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군경 등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응대한 것이라고 보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는 복종의 의무라는 조항인데요. 그것이 제국주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 거라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구시대에는 상명하복으로 되었던 건데 이게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그 평가 제도로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좀 새로운 평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 분야가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제대로 해서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각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 그 명령 통제 시스템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법제처와 함께 입법 예고를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관심 사무총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님하고 김동국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추시고 김동국 이사장님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서요. 예. 예,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21년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일부 해직 공무원들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전히 연금 감액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미흡한 상황인데 이태기 교수님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경북대. 2005년에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파면됐고 감액연금을 받았는데 2021년 이거 지금 신청을 했는데 형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당했어요. 그랬는데 해직 공무원 복직법 제13조 관련돼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한 판단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원은 해직 공무원이면서 정년 도과자이면서 해직 당시 파면자에 해당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사 판결은 특례 배제 사유가 아니고
공단의 처분은 법 취지에 반한다. 입법 과정에서 이런 조건을 맞췄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형사 판결의 범죄 사실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공단이 취소를 해서 전액연금 지급하셨죠? 예. 예.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해직자 전부 구제를 한 것으로 이걸 입법 목적을 보면 되겠죠? 이사장님. 저도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연금을 전액 지급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방법을 어떻게 것인지는 할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똑같은 조건에 26명이 지금 공단에 가맹연금의 전액 지급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회신을 한 것을 근거로 들고 지금 공단에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무슨 내용으로 회신했냐 물어봤더니 인사혁신처가 공문도 보내지 않고 구두로 했다는 거예요. 현행법상 감액 없이 지급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전달받고 그냥 인사혁신처 시키는 대로 했다는 얘기죠. 처장님, 지금까지 들으신 얘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모르시는 모르는 예.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공단의 해석 요청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법원 판결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23년에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21년에 있던 과거 공문, 인사혁신처가 만든 21년 공문이 있습니다. 21년의 공문을 근거로 해서 법원 판결은 모르겠고 옛날 우리 규정대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모든 조건이 똑같은 26명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공단도 지금 이사님도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데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맡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인사혁신처장님께서 상황을 살펴보시고 21년에 인사혁신처 공문과 23년에 법원 판결을 견주어 보면 23년에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확인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도 그걸 지급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특별법이 그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법을 개정해갖고 깨끗하게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인사처의 의견입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는 구두로 현행법상 감액 없이 지급 불가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뒤하신 말씀은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의 판결인데 인사혁신처 공문 하나 가지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건 뭐 이사장님께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네.